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문화와 언어 강의를 맡는 이성우 전도사라고 하고요. 아마 초등부가 아닌 선생님들 중에는 이제 처음 보신 선생님들도 있을 거고, 저희 초등부 선생님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강의를 준비했는데, 선생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그래서 욕 배우면 큰일 나죠. 제가 아이들 욕을 가르쳐드리고 싶은데 제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제가 잘 고민해보면서 선생님들과 대화해보려고 합니다. 이 중에 혹시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네. 손자라든지 초등학생 혹시 선생님들 주변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자녀라든지 손자라든지 손녀라든지 혹시 있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다들 있으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없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혹시나 그 아이들 보면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욕 아니면 대화가 안 된다. 네. 귀엽다. 아직은 순수하다. 개인주의적이다. 맞아요.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제일 고민하시는 분들이 욕이 심하고 아직은 순수한 부분도 있지만 개인주의적이고 한 모습들을 분명히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아이들의 특징을 여러 가지를 정리하다가 제가 한 3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 시대 아이들의 특징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무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어른들을 보면 무조건 인사를 해야 되며 무조건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모르는 분이라도 먼저 인사를 해야 되는 약간 그런 문화에서 이제는 개념이 없는 문화로 바뀌었어요. 자기가 아는 사람 아니면 인사를 잘 안 합니다. 아마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얘기를 하죠. 예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이 똑같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우리가 봤을 때 얘네들 왜 이렇게 행동을 하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고요. 욱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이들이 뭔가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 상황에 다른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나오셨던 유년 시절을 생각하면요, 이 친구들은 그냥 외계인 같은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았던 시대랑은 적어도 저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보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 선생님들 계시지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시대 때만 하더라도 이러지 않았는데 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랬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요, 아이들이 뭔가 처음에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대에서 스마트 시대로 딱 하고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시대가 어떤 거냐면요, 이거는 학문적 용어는 아니고요, 스마트폰,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에요, 모바일에서 이제 사용자가 나눌 수 있는 서비스가 증가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아이들 무조건 핸드폰에서 모든 정보를 다 얻습니다. 공부든 욕이든 게임이든 아니면 스포츠든 모든 자료들을 저기서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서비스가 증가하면서요, 용어가 생기는 게 스마트 시대라는 용어예요. 그리고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SNS도 스마트한 서비스의 범주에 속하는데요. 선생님들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다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선생님들도 보시나요? 저 틱톡이라든지 요즘 아이들은 저게 아니면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초등부 선생님들하고는 한번 해봤는데 선생님들하고 쇼츠를 찍어봤어요. 아이들하고.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이 이런 것도 알아? 라는 반응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저런 문화에 속해 있다 보니까 자신의 문화를 선생님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용어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전도사님, 가끔 전도사님 보면요 꼰대 같아요. 제가 이 소리를 들어요. 초등부 아이들한테. 어떻게 전도사님 요즘 아이들 노래도 모르고. 제가 그 아이들 때문에 노래를 가요를 듣습니다. 아이즈원이라든지. 네, 제가 아이돌 이름까지는 다 못 외우는데 아이돌에 대해서 노래를 듣고요. 아이들하고 대화하려면요 가수 이름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 가수가 속한 그룹에 가수가 몇 명인지도 알아야 되고요. 근데 그 아이들은 이미 이런 문화 속에서 그 가수들의 문화, 아니면 게임의 문화, 요괴 문화까지 모든 걸 다 인터넷으로 배우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면서요. 이제는 어떤 게 제일 큰 아이들에게 교육의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놀이의 방법이 되냐면 바로 이겁니다. 소셜미디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요. 우리가 그 생각이나 의견이나 경험을 그 안에서 다 나눠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집에 있게 되면서요. 공부를 절대 학교 가서 안 했었습니다. 그렇죠. 작년까지만 해도요. 이런 시대 속에서 보면요. 그 안에서요. 서로 정보를 다 공유하고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관계를 생성하고요. 그 안에서 친구를 만들고요. 그 안에서 심지어는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해요. 그것이 지금 중고등학생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부터 이미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미 이러한 문화가 익숙하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뭔가를 공유하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뭔가를 공유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냐면요. 이것의 특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의 특성들 중에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매체 자체가요. 한 명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안에는요. 모든 정치적 색깔도 다 있고요. 모든 상황적 색깔도 다 있고요.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색깔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당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당, 빨간당, 파란당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어떤 것도 지지를 하지 않는데 인터넷을 보고요. 한쪽으로 싹 빠지게 되면요. 알고리즘이 모든 걸 연결해줘요. 예를 들어 내가 파란당의 영상을 하나를 봤어요. 그러면 파란당의 영상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알고리즘을 타고 계속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그 당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러한 자료들을 많이 올렸기 때문이고요. 예를 들어서 노란당의 자료를 많이 보게 되면요. 노란당 쪽 자료가 더 많이 들어와요. 이 모든 게요. 집단지능이라고 해서요. 모든 것이 그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일종의 유기체처럼 톱니바퀴처럼 연결이 돼서요. 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같이 돌아가다 보니까 한 명이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거 아닌데? 라고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방적 서로의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들을 같이 공유해서요.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내가 예를 들어서 게임 채널을 봤으면 다른 게임들이 막 연결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음악을 좋아해서 오케스트라 음악을 봤으면 그 오케스트라에 관련된 게 막 연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사람들이 봄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돈을 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모든 게 계속 연결이 되면서 계속해서 점점 더 큰 덩어리를 이뤄요. 그리고 그걸로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다른 영상들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보는 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색깔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문화를 보면 이런 걸 요즘 아이들이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런 그림. 이게 게임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게 인터넷 속에서의 가상현실 세상이에요. 가상현실 세상입니다. 아이들이요, 자신이 슈트를 입고요, 움직이면요 실제로 몸도 움직일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고요, 인터넷 세상 속에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절에서. 그래서 실제로 누군가랑 만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 안에 모든 자료가 다 있거든요. 심지어는 학교 선생님보다 훨씬 더 공부를 잘 가르치는 유명한 강사들이 저 인터넷 세상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학교 가서 심지어는 애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제 친구가 울면서 연락이 와서 하는 얘기가, 나 교사 그만두려고. 왜? 선생님, 인터넷에 있는 누구 강사 선생님보다 못 가르쳐요. 대놓고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보다 진로 상담을 더 잘해줘요. 인터넷 세상 속에서요, 내가 10,000원만 이 사람한테 투자를 하면요, 이 사람한테 돈을 주면요, 이 사람은 내가 지금 잘하는 과목에 대해서 다 진로를 결정해주고요, 이 안에서 다 해줘요.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너 컴퓨터 하지 마, 너 뭐 하지 마, 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들이 봤을 땐 뭐야, 엄마보다 이게 훨씬 낫대, 우리 엄마 꼰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 훨씬 더 많은 자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곳에 쓰여지냐면요, 바로 이렇게 많은 곳에 쓰여집니다. 스마트 기술을 사용한 모든 것들이요, 어떤 거랑 연결이 되냐면요, 인간 사회를요 더욱 빠르고 넓게 형성시켜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요 더 큰 세상이 인터넷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자료가 인터넷 속에 다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자료가 인터넷 속에 다 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에 반대되는 의견들도 인터넷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요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요, 하나의 사회가 만들어지고요, 그 안에서요 뭔가 하나의 시민이 되고요, 그 안에서 뭔가 자신이 거기에 일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술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요, 이제 사회가 적용이 되고요, 이 안에서 문화가 만들어지고요, 이 안에서 뭔가 하나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자신이 행동하기 위해서는요, 이 안에서 규칙이 생기고, 이 안에서 법칙이 생기고, 이 안에서 생각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류가 있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선생님들 들어보셨나요? 로블록스라고? 지금 초등학생 아이들, 심지어는 미국의 3분의 2가 되는 대학생 미만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대요. 이 로블록스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요,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이, 이게 2020년 기준이에요. 지금은 이거보다 더 많다라고 해요. 2020년 기준인데 일간 사용자가 3,260만 명이에요. 이 인터넷 세상을 사용하는 사람만요. 그리고 연간 이용 시간이요 306억 시간이에요. 이용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다 합치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 뭐든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로블록스라는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이 안에서 폰만 주고요, 그 안에서 게임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뭔가 자신이 생각하는 세상을 꾸밀 수도 있고요. 예전에 한창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 혹시 아시나요? 그 안에서 자신의 세상을 만드는 게임이에요. 블록으로. 그런 게임처럼 지금은 이 로블록스라는 게임, 인터넷상에서 이 게임 안에 하루에 머무는 시간하고요, 연간 벌어들이는 돈이 조 단위가 넘어요. 9조에서 10조 이상이 된대요. 한 15조? 연간 벌어들이는 돈이. 이 정도 되는 큰 문화가 생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세상의 문화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누가 없이도 이 안에 들어가면 친구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 나한테 선생님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 나의 아픈 부분을 만져줄 수 있는 상담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세상 문화에 적응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 꼰대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야, 어차피 우리보다 우리가 들어가 있는 인터넷 세상 사람들보다 잘 가르치지도 못하고 거기는 내가 똑바로 하든 뭐하든 신경 안 써. 우리 선생님들 일일이 시비를 걸어 나한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부딪히는 이유가 저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밥 먹으라고 할까요? 야, 밥때 됐어, 밥 먹어 라든지 야, 공부할 시간 됐어, 공부해 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세상이 더 크고 더 잘 가르치고 더 능력이 있는데 자신한테 시비도 걸지 않으니까 저 세상이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저게 지금 아이들의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저게 지금 아이들의 모두가 되어 있고 모든 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바로 이 안에서요, 청소년들 그리고 아이들의 특징이요, 그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도 합니다. 그리고 성정보에 대해서도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미 초등학생, 심지어는 유치원생인데도 성에 대해서 거침없이 이야기를 해요. 요즘 유치원 성추행 문제라든지 남자애들이, 어떤 데는 여자애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인터넷 문화, 스마트 시대 안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어떤 것들이 생기게 되냐면요, 아이들의 언어가 인터넷 용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혹시 별다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 계시고, 혹시 별다줄이 뭔지 아시나요? 별다줄. 너무 어렵나요? 예. 별거 아니거든요. 별걸 다 줄인다. 예, 별다줄이라고 해요. 별걸 다 줄이네 라는 표현이에요. 요즘 아이들이요, 말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가 보고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지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발표를 잘 시키지 않는데요. 그리고 아이들이 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초등부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쓰는 걸 가끔씩 드려요. 줄 10줄을 써라, 자신의 생각을 10줄을 채워라. 안 써요. 기도 제목을 예를 들어서 길게 문장으로 써라 그러면 못 써요. 단어로 쓰라 그러면 잘 쓰거든요. 얘기를 하라 그러면 잘해요. 근데 뭔가 글을 쓰라 그러면 못 써요. 그런 아이들 문화 속에서, 그렇다면 과연 교회 선생님으로서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혹시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 우리 부서는 사고 치는 아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 우리 부서는 정말로 아이들이 다 이쁘고 사랑스럽고 다 소중하겠지만 그 중에 한 명도 내 속을 새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와, 유치부. 역시 유치부 좋습니다. 엄마들이 주택이. 엄마들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라면 제가 마이크를 안 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런 얘기가 바깥으로 나가면 제가 왠지 좀 불안해서 제가 마이크를 잠깐만 내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그러니까 유치부나 영화부는 좀 제외를 할게요. 초등부 이상 됐을 때, 초등학생 이상 됐을 때 우리 애들은 욕을 하나도 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없죠. 그냥 생활의 기본입니다. 시읒, 비읍이 기본으로 나오고요. 지읒, 리을이 기본으로 나옵니다. 네. 유치부 애들은 없는데 초등학생 이상만 되더라도 이미 교회에서는 안 해요. 네. 근데 교회에서도 합니다. 이게 중고등부는 많고 저학년에는 줄고. 이게 조심스러운 게
욕에 대한 얘기를 제가 꺼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선생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었던 게 아이들이 욕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잖아요. 교회 왔으니까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나는 못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욕을 안 하는 친구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 친구들은 0.1% 정도 되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다 욕을 해요. 저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음속에 품어놨다 한 번에 터지잖아요. 그럼 그거만큼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게 없어요. 애들이 인터넷 문화 속에서 욕을 시원시원하게 하고요. 대놓고 앉아서 욕을 하잖아요. 그나마 여기서 욕을 하고 그게 스트레스가 풀린다면 다행이겠지만 우리는 교회 다니는 선생님으로서 그걸 교정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게 아이들이 느꼈을 때 문화 속에서 이게 나에 대한 관심이 되느냐 간섭이 되느냐가 한 끗 차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이성모 어린이가 욕을 했어요. 교회에서. 갑자기 예배 중에. 그럼 선생님들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너 일로 나와. 이러실 거죠? 너 일로 나와. 너 일로 나와. 지금 어디가? 신성한 예배식을 욕을 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웃긴 건 애들이 이걸 자신의 문화 속에서 간섭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넷 문화라든지 세상과 섞이지 않은 그 친구들이 인터넷 문화 속에서는 다 욕 쓰거든요. 인터넷에서 유명한 BJ들 다 욕하거든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요.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에 규제가 생기면서요. 거기서 욕을 하게 되면 노란 딱지를 먹고 화면이 막힌대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욕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선생님이 욕한다고 너 나와 로 시작을 하면 아이들은 간섭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웠을 때 저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많이 났어? 잠깐만 선생님이랑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하고 데리고 나가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의 문화와 아이들의 언어 속에 뭔가 자신의 문화랑 부딪히거나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야! 나와! 아니야! 똑바로 앉아! 너 이게 뭐 하는 거야? 부터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거죠? 제가 너무 더운 건가요? 네. 저 잠깐 윗돌만 긋겠습니다. 어떻게 선생님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혹시 그런 친구가 있었다 혹시 아시는 선생님 계실까요? 교사 생활 혹시 오래 하신 선생님들이 많으실 테니까 혹시라도 그런 친구에 대해서 어떠셨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어려우시죠? 말하기 어려우시죠? 예, 장로님 혹시 있으셨나요? 아까 시간에 선생님하고 나눴는데 한 2, 3년 전 되는 것 같아요. 반을 한 몇 년 맡았는데 계속 나오는 애가 한 2명쯤 됐는데 예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이 얘기하고 둘이서.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아주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하여튼 그렇게 1년을 겪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이 저는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그렇게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중등부 교사인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한 1년 동안 그게 고생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제가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렇게 어려운 경험이 있거든요. 이게 요즘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아이들은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다.
라는 이해고요. 또 하나는 애들이 장난치는 게 아니다라는 이해가 필요해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이해거든요. 예를 들어 초등부를 예로 들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되게 저는 좀 많이 터치를 안 하는 편이죠, 선생님들. 제가 설교 시간에 애들과 재밌게 놀아요. 저는 애들하고 즐기는 걸 좋아해서 애들하고 노는데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게임을 하고 안 듣는 것 같은 친구들이 있는데 신기한 건 그 친구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한테 연락이 와요. 그 제일 말을 안 듣고 제일 떠들고 제일 예배 시간에 뭔가 신경 안 쓰는 것 같은 그 친구 어머니한테 연락이 와서 전도사님 말씀 잘 듣고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제가 혼낸 기억밖에 없거든요. 야 근데 예배 시간에 그러면 되겠냐? 막 이러면서 장난치거든요 저는. 야 그래도 예배 시간에 야 전사님 얘기하는데 그러면 전사님 얘기가 하나도 안 들리잖아 막 이러면서 저는 얘기하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그 친구가 집에 가서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도 안 들리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루는 성경 구절을 잘못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성경이요 누가복음인데 마태복음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까지 엄마한테 가서 얘기했대요. 엄마 전도사님이 성경이 누가복음인데 마태복음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애들이 이런 문화다 보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케어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를 저는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아이들하고 전 맨날 맨 뒤에 서가지고 아이들하고 다 인사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전도사면 가끔가다 죄송해요. 앞에 앉아서 경건하게 앉아있다가 담임 목사님처럼 경건하게 앉아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다가 예배 시간 땡 되면 올라가서 되게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 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 일일이 저는 인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좀 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보다 보니까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 다 부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부정적이지 않게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한마디에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냐면요. 전 몰랐어요. 그 친구가 이제 가정적으로 겪는 일들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밖에 안 계시고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힘들고 해서 친구들이 이렇게 센 친구들을 계속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만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담배랑 술을 당연히 초등학교 때부터 하게 됐고요. 자기가 이렇게 힘든데 전도사님처럼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 생각을 보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한테 얘기하지 그랬어. 우리 선생님은 안 돼요. 다 하지 말래요. 들어올 때부터 인상 써요. 담배 냄새 난다고. 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의 문화에 있어서 이 아이들이 원하는 건 간섭보다요 관심을 원하는데 이 간섭과 관심의 차이가 종이장 한 장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너 하지마는 간섭이 되는데 너 무슨 일 있어? 오늘따라 기분 안 좋은 것 같다. 오늘따라 더 딴짓하고 싶어하는 거 보니까 피곤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온라인 세상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 안에서 위로를 받아요. 웃긴 건 얼굴도 모르고요, 나이도 모르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요, 그 안에서 위로를 얻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 위로를 못 받아요. 신기한 건 너 어디서 제일 많이 혼나라고 물어보면 교회에서 제일 많이 혼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학교에서 혼내지도 못합니다. 아시죠? 선생님들 다 이거 찍어갖고 애들이 신고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혼내요.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 나한테 예배 제대로 안 드리냐고 혼만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언어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선생님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요 인터넷으로 발전이 된 나라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인터넷 문화에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는 관점이요, 옛날처럼 말 잘 듣는 애들은 착한 애, 말 안 듣는 애들은 나쁜 애가 아닌 거예요. 얘네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선 인터넷을 다 이해해야 되는데 저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아마 부모님이라면 더 심할 거예요. 왜 우리 애는 이런 거에 이렇게 반응을 하지? 라고 얘기를 하지. 너가 보는 게 뭐며, 너가 그런 걸 좋아하는 걸 엄마가 이렇게 봤는데 이건 틀렸어 맞았어 결정해버리잖아요. 아마 선생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저 애들이랑 여기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애들이 게임하면 저랑 같이 게임하거든요. 이렇게 축구 게임하고 같이 게임하면 부모님들은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웃긴 건 전도사님은 같이 하자고 해요. 야, 애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전도사님 왜 게임 같이 하자고 그래요? 야, 너희들이 어떤 게임 하는지 알아야 전도사님이 너희랑 친해지지. 라고 해서 남자애들 10명이랑 여기 앉아서 같이 축구 게임 하면서 내 구단 가치가 더 높니, 네 구단 가치가 더 높니 하면서 여기서 떠들고 놀아요. 그럼 애들은 그런 작은 관심부터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청년 선생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부서에.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저도 지금 아이들이 꼰대라고 하는데 저 39살이거든요. 이제 저도 39살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봤을 때 꼰대인 거예요. 아이들이 봤을 때 지네 어머님 또래인 거예요. 일찍 결혼하신 분들은 자기네들은 부모님이 저보다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인터넷 문화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말하는 데 있어서 너 이거 하지 마로 나가는 게 아니라 너 뭐 하고 있어? 라고 먼저 나가시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뭐 봐? 하지 마. 예배 시간에 꺼. 이게 아니라 뭐 보고 있어? 근데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잠깐만 꺼주면 안 될까? 전도사님이 섭섭해할 거야. 이 한마디를 아이들은 더 원하는 거예요. 하지 마. 뭐 하는 시간이야? 예배 시간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애들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해요. 아, 예배고 뭐고 빨리 예배실 바깥으로 나가서 나 게임하다가 예배 끝날 때쯤 들어와야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려면요,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이해하고 있어 라는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은 관계성입니다. 아이들이요, 이 안에서 보면요 혼자 소통하지 않아요. 이 안에서 보면 쌍방으로 소통해요. 예를 들어 인터넷 세상 속에서요, 제가 병윤이라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병윤이랑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던지면 좋든 싫든 반응이 와요. 그러면 티키타카가 되는 말이 돼요. 인터넷상에서는요. 근데요, 우리 선생님이나 우리 부모님하고 얘기를 하면요, 티키타카가 아니라요, 일방적으로 때려요. 명령해요. 이거 아니야. 맞아. 해. 말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 친구들은 열받는다니까요. 아, 또 저래. 우리 엄마 아빠 또 저래. 우리 선생님 또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던 이제 전통 매체라는 게 1대4의 일방적 관계형에 기초한 커뮤니케이션이었어요. 예를 들어 서당 훈장님이 계십니다. 학교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분이 얘기하는 건 다 들었어야 돼요. 그렇죠. 야, 숙제해와. 안 해는 사람 나와, 엎드려. 이 문화였잖아요. 1대4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다 진실이고,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 때리더라도 이 사람이 진실인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요, 그 상황이 아니라요, 쌍방향으로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소통할 수 있는 거리들이 담겼어요. 야, 너 오늘 기분 나쁜 것 같은데 너 누구랑 싸웠냐? 무슨 문제 있냐? 뭐 때문에 그러냐? 라고 소통이 된다라고 치면
선생님들이라든지 제가 소통하는 방법 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소통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옳은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 사람들이 간섭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관심을 보이는 게 아니라 간섭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셜미디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게요. 그 안에서 모든 공동체가 다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 저 안에 인터넷 안에 어떤 것까지 있냐면요. 인터넷 안에 교회도 있습니다. 지금은. 헌금을요. 저 인터넷 세상 속에 주화로 헌금을 해요. 그러면요. 저게 현금으로 환전도 돼요. 그럼 아이들이 봤을 때 교회에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혼나고 욕먹으면서 이 자리에 와? 어차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요즘은 AI가 설교 써주는 세대라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냐면요. 마태복음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설교문으로 만들어줘 라고 AI한테 부탁하면 설교문을 쭉 뽑아서 설교문을 준대요. 그런 세상 속에서 사는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 죽겠고 움직이기 싫어 죽겠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안에서 누구나 만날 수 있고 무언가 어떤 거라도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왜 교회까지 나와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 안에서 보면요, 사이버 공간 이해에요, 아이들이요, 뭔가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자리이 줄어들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엔 저희 어렸을 때는 운동 좋아했고요. 그러니까 전 아이 또래는 나가서 애들이랑 모여서 축구하고요. 닦아먹기 하고요. 저만 그랬나봐요. 그런데 이렇게 밖에서 노는 문화였으면 컴퓨터가 보급되고 인터넷이 보급되면서요. 아이들이요. 자신의 욕구 표출을요. 사이버 공간 외에는 찾기가 힘들어요. 그 안에서는요. 내가 뭐 하나만 하면 우와 너 이거 잘한다라고 해줘요. 근데요. 한국 사회 한국 문화 안에서는요. 너 공부 무조건 잘해야 돼. 그래서 무조건 대학을 가야 무조건 뭔가를 할 수가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한테 고민 상담을 합니다. 교회 선생님한테 고민 상담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들었던 어떤 얘기 중에 선생님 저 대학 가야 될까가 고민이에요. 라고 중학교 1학년짜리 애가 얘기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에는요. 의대 입시반에 있어요. 중1부터요. 중2, 중3, 고1, 고2, 고3까지 과정을요. 다 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까지 공부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많은 선생님들이 부모님을 옹호한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야, 부모님이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너 못되라고 부르시겠어?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자신들한테요,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런 욕구를 표현하면요, 야, 그럼 너 하고 싶은 게 뭔데? 이렇게 먼저 나와요. 너 그럼 뭐 하고 싶은데? 아니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야, 너 음악 잘하고 악기 그거 잘하잖아. 그럼 그걸로 해봐. 이렇게 소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 안에서는 그 소통이 되는데 밖에서는 그 소통이 안 되고 교회에서 그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부딪히는 겁니다. 아이들의 문화가 지금 이런 문화예요. 그렇다면 과연 선생님들은 이 스마트 시대의 아이들의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과연 맞을지,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옳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스마트 문화라는 게요, 어떤 거냐면요, 청소년들한테요, 관계성과 욕구 표현의 기회를 줘요. 그래서 이겁니다. 아이들이요, 자신의 욕구를 충분히 표출할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는 공부만 하고 일만 하고 너 좋은 회사에 가야 돼. 그래야 너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라고 가르치지만요, 인터넷 속에서는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 안에서 언어도 배우고요, 문화도 습득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 가운데 밖에서 친구들도 안 만나고 사람들도 안 만나지만 자신들은 수천만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럼 과연 이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언어를 많이 쓰세요?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제일 잘못했던 게요. 제가 20살, 21살, 22살 때요. 저 굉장히 많이 혼내는 전도사였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예배 시간 땡이 안 오면 문을 잠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심했던 게 그때는 우리 예배실 밖에 모니터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 사역 나갔던 교회는요. 그러면 애들이 늦게 오면 제재를 한다고 문 딱 잠그고요. 야, 너희 밖에서 예배드려. 아니면 나중에는 조금 유해졌어요. 조금 유해져서 아이들은 들여보내고요. 늦게 온 선생님들은 밖에서 다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근데 이 문화가 제 시대 때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 시대 때는 선생님들이 했던 언어가 야, 예배 똑바로 안 들려? 똑바로 안 앉아? 너 지금 하는 게 맞아? 예배 시간에 누가 늦으래? 였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에겐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아이들이 들이받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선생님들 중에 그런 언어 표현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아, 오늘 힘들었지, 아침에 나오느라. 아, 조금 늦었는데 왜 늦었어? 아, 야, 선생님들 일찍 나왔는데 같이 일찍 나와야지.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걸 원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데요. 너 왜 늦었어? 하는 순간 아이씨, 또 시작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과연 어떤 언어를 쓰고 계신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걸 나중에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배우게 됐는데요.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언어가요. 어떤 건지 제가 생각했을 때 딱 한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공감입니다. 근데 이 공감이라는 게요. 제일 쉬우면서 제일 어려워요.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공감을 해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여기 있는 A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B라는 학생이 있어요. B라는 학생이 교회 입구에서 담배를 피고 서 있습니다. 담배를 피고 서 있다가 이제 교회 뒷문을 딱 열고 들어옵니다. 뒤에 문을 딱 여니까 겨울이라 히터를 켜놓으니까 뜨거운 바람이 뒤로 확 나오면서 찬바람이 안으로 훅 들어오면서 담배 냄새가 확 교회 안에 다 퍼져요. 그럼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주여. 벌써 주여 나오시죠? 저는 그랬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 전용 좌석이 여기였어요. 항상 이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나머지 친구들한테 그랬거든요. 나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누구도 거주하지 않아. 왜냐면 너희들이 다 내 새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근데 얘를 너희가 미워하는 것도 알고 얘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내 앞자리에 앉아서 술 냄새 담배 냄새 풀풀 풍기는 것도 알아. 그런데 너희가 얘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전도사님이 되게 미안해 너희한테 담배 냄새 나고 술 냄새 나는 애를 맨 앞에 앉혀서. 그런데 너희가 나 좀 도와줄래? 나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그 친구를 이 자리에 앉혔거든요. 처음에는요, 그 친구 이 자리에 안 앉으려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너 전용석이야. 그리고 너가 아무리 싫어도 이 자리에 앉아야 돼. 왜냐면 내가 널 너무 좋아해서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이 자리에 앉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남자였으면 나았을 텐데 여자아이였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만나게 된 거에는 다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더라고요. 교회 어떤 선생님도 이 아이한테 말을 걸지 않아요. 얘 매주 나오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는데요. 한 번도 얘기를 걸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만 보면 담배 냄새, 술 냄새에 쩔어 있거든요.
술 마시고 몸을 못 가누면서 예배실로 들어와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그러면 제가 설교하고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나가서 그 친구를 부축해서요, 그 친구를 이 자리에 앉혀요. 근데 나중에서야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어떤 상황이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며 지금 어떤 위기에 있는지를 저한테 나중에서야 이야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였어요.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학교 선생님도 너 학교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아버지는 깡패였고 아버지는 징역을 받아서 교도소에 있대요. 엄마는요 3교대 근무라요. 집에 오는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집이 계속 비어요. 그러면 이 친구네 집으로 학교를 빠지고 싶은 애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네 집이 뭐가 돼 있냐면 술집이 돼 있고 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친구들한테 집을 빌려주는 대가로 술을 받고 돈을 받아요. 그러면 자기는 술 마시고 그거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서 내가 이 자리에 앉고 나니까요, 애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눈빛이 엄청 싫으면서 엄청 욕하고 싶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을 걸어주고 자신하고 부축해서 야, 뭔 일 있어? 야, 괜찮아. 같이 하자. 라고 했을 때 자신이 변하는 걸 느꼈어요. 선생님들이 그런 언어를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가 아무래도 그래요. 아이들한테 예전처럼 너 하지 마. 너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 듣지 않아요. 그런데 너 무슨 일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맞을까? 너 무슨 힘든 일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은 변화할 수 있다라고. 아이들의 문화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을 제가 사역을 19년을 하면서요, 아이들을 봤지만 아직도 이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완벽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요, 공감하고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정말로 마음이 힘들고 정말로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 보면서 쟤 또 사고쳐. 쟤 또 예배실에 저러고 누워있네. 아니면 쟤 또 예배 시간에 저렇게 핸드폰 하고 있네. 라고 생각이 들 때 저랑 대화했던 걸 한 번만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지금 게임하고 싶어? 근데 전도사님 속상할걸? 이라든지 아이들한테 하지마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공감해 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언어를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우리 부천제일교회 선생님들이 가져야 할, 필요할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시간이 금세 지나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다 지나갔죠?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는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먼저 인사하는 문화였으면 지금은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한번 먼저 인사해 주시는 게 더 좋은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반갑고 기쁘게 맞아주셨을 때 아이들도 우리 선생님들한테 마음을 열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나마 문화와 언어라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이 이게 지금 절반밖에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반밖에 안 되는데요, 다문화라든지 나머지 어린이들도 똑같은 친구들을 봐주시고 또 그 안에서 문화와 언어라는 부분에서 아이들하고 더욱더 친해지셔서 아이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모든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